진짜 지난 2주는 아파서 힘들었습니다. 어. 전주는 중이염 걸리고 이번 주는 감기고 아유, 사이좋게 또 부부가 또 병원을 다녀왔죠. 뭐 힘들게 받았습니다. 이게 아유, 참 별의 별일이 다 있어요. 뭐 그런데 이번 주 내에 왔다는 게 신기한데? 그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송 오고 보내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새 카피 보내신 거예요? 새 걸 보냈어요. 새 걸 보내고 반품이 오면 저희 사무실로 오거든요. 그럼 제가 받아가지고 제가 가지면 됩니다. 어차피 그건 또 다른 데로 돌리면 되니까. 네, 그쵸. 아니면 다시 창고로 보내면 되는데 아직 창고 철은 아니고 그냥 제 책상에 가만히 있다가 이제 미팅 나갈 때 선물용으로 들고 나가면 됩니다. 예. 돌고 도는 거군. 네? 그쵸. 여기 저희 녹음하는 앱에 전사 기능이 생겼어요. AI 전사 기능인데 그래서 한번 켜봤는데 이게 업데이트가 나온 지는 됐는데 내 생각에 그래도 한국어를 지원은 안 하겠지 이러고 안 썼는데 보니까 한국어도 지원 언어 있어갖고. 혹시 그건가요? 위스퍼 API 쓰나요? 예, 위스퍼 거 쓰네요. 위스퍼는 잘 알아듣더라고요, 생각보다. 사실 이게 편집에 무슨 도움을 줄지는 아직은 모르겠는데 챕터 나누는 건 도움이 되겠지. 근데 실제로 어떤 도움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차피 중간중간 편집 중간중간 이상한 컷 편집 이런 거를 확인을 해야 돼서 어차피 다 끝까지 들어야 되는 거긴 한데 뭔가 유용하겠죠. 일단은 켜보고 시작 전에 제가 이게 민감하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민감한 얘기가 돼버린 얘기. 지금 좀 시끄러워요. 무슨 게임 업계에서 애플워치 뭡니까 더블탭 제스처 했다고 PB 영상에서 그랬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뭐 하는 건가 싶어요. 진짜. 사실 이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게임 쪽 자체가 좀 되게 여혐이 좀 되게 심하다고 해야 되나? 약간 왜냐하면 반대죠. 미국은 이미 남혐이죠. 반대예요. 남혐이죠 이건. 좀 생각하게 하지 마. 진짜 이게 지금 진짜라는 소리인지 농담하는 소리인지 좀 생각하게 하지 말아 좀. 하여튼 네, 그래서 게이머게이트 미국에서 한판 크게 했었고 몇 년 전에 그랬는데 솔직히 같은 게이머인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되게 부끄럽거든요. 이 모든 사태가 진짜 할말 진짜 이거 듣고 저희 목소리가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왜 안 들으셔도 됩니다. 저희도 사실 그런 분들을 사실 청취자로 두고 싶진 않거든요. 저희도 솔직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로만 일단 하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이게 한두 번도 아니고 그거 썼다고 페미네 뭐네 하는 것도 지금 한두 번도 아니고 지금 올해 제가 본 것만 한 4-5번 있었거든요. 이 사건이. 아니 정말로 이게 정말 문제다 이러면은 진짜로 하든가 하면 안 되긴 하지만 어차피 그거 제대로 이거를 잡거나 이럴 생각도 없으면서 이거가 문제가 된답시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진짜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냥 트위터에 저희 절기 돌잖아요. 뭐 하지 마세요. 그 일정 패턴이 있잖아요. 그거를 지금 그냥 사회적으로 돌려가며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사실은 이런 말은 저도 여기 트위터인지 X인지 유저로 했던 사람으로서 하는 말입니다만 그 주인의 그 사용자인 것 같아요. 진짜로.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네. 여기까지만 하고요. 넘어가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팔로업이 있는데 팔로업이 간단한 거 했어요. 사실 소카 아반떼인 얘기도 되게 오래전에 했는데 원래는 그 이후로 아이오닉 5 엔도 렌트를 하겠다. 렌트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실제로 땅콩이 말로는 실제로 소카 주차장에 한 100여 대?
뭐 이미 들어와서 준비하고 있더라라는 얘기를 하셨었잖아요. 그때. 네네. 대수는 모르겠는데 그 소카의 비공식 출고장에 여러 대가 준비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예, 그랬는데요. 뭐 결론적으로는 소카에서 아이오닉 5는 안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잘 된 거긴 한데 사실 이 그 소카가 이제 아반떼인이 그렇게 난리가 나니까 그때 저희가 26세부터 빌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사실 소카에서는 높은 아예 나이 제한을 둔 거 자체가 사실은 되게 이례적인 거였는데 왜냐하면 보통 소카는 그냥 면허 소지 기간이 1년이 넘으면은 상관이 없는 약간 그렇게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고 하니까 30세로 올렸어요. 그 뒤로 30세로 올리고 그 다음에 저 킬로미터당 이제 주행 거리에 따라서 추가금을 매기잖아요. 그것도 올렸더라고요. 저희가 처음에 이거 봤을 때는 킬로미터당 그때 한 260원 막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 300원이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해보려고 했으나 네 별로 효과가 없었던 관계로 게다가 아이오닉 5에는 사실 아반떼 N보다도 한 출력만 그냥 단순 출력만 놓고 보면은 한 2배 이상으로 빠른 2배 이상으로 출력이 높은 차라서 어떻게 될지가 약간 불을 보듯 뻔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소카에서 안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조금 아쉽긴 한데 5N 한번 빌려보고 싶었는데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이제 5N 타볼 기회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뭐 저쪽 저 현대 뭐였지? 저 무슨 익스피리언스? HMG 있잖아요. 그 현대에서 그 BMW 드라이빙 센터 따라해서 만든 거. 그거 가보면은 뭐 그거 가면 뭐 몰아볼 수 있을까 싶기는 한데 네. 뭐 하여튼 좀 아쉽긴 합니다. 그렇고요. 고깃집을 할게요. 고깃집이 좀 저희가 뭐 바로 전께 뭐 저 맥북 이벤트 얘기였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쉬었는데 저도 제가 아까 이제 저 프리쇼에서 얘기했지만 제가 뭐 지금 목소리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코맹맹이 소리인데 뭐 감기에 중이염에 난리가 나갖고 저희가 편집이 좀 많이 늦어졌어요. 그래갖고 저 지난주에 겨우 200회가 나갔는데 지금 202회를 녹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뭐 스케줄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되는데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고깃집이 좀 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고깃집 내부에 팔로우업이 있는데요. 티덤님 어떤 건가요? 일단 제일 먼저 업데이트가 된 거는 이제 알라딘에서 조만간 출판사 몇 곳에 전자책들이 싹 데려갈 예정입니다. 12월부터 시작이고요. 이유가 너무 뭐라고 정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병맛이죠, 뭐. 결국. 네, 뭐 어쩔 수 없는데 그 알라딘 측에다가 이제 너희들이 유출된 거에 대해서 피해 보상을 해라라고 이제 출판사 협회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출판협회도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출판인 회의에서 이제 성명을 내서 이제 요구를 했고요. 피해 보상을 요구했고요.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 왈가왈부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냥 정리를 하면은 출판사들의 입장은 이거예요. 그 전자책이라는 것이 유출이 됐기 때문에 저자들한테 신뢰를 잃었다가 제일 크고요. 그리고 저희 그 출판사들 이제 계약을 할 때 보면은 전자책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저자가 나 전자책 내기 싫어 이러면 이제 계약을 안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전자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라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출판사들에서는 이제 그 피해를 입은 저자들한테 돈을 주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나 봐요. 그 보상금으로 해갖고. 그렇죠. 네. 그 보상금으로 이제 그 피해 보상을 하려고 했었는데 알라딘 쪽에서 그 보상안으로 제시를 한 게 돈을 주겠으나 저희 얼마 전에 넷플릭스와 그 SKT의 그 돈 주고받는 그런 거와 비슷하게 우리가 새 사업을 시작할 건데 거기서 이제 너희들이 참여를 하면은 거기에 대한 지원금으로 우리가 그 보상금을 녹여서 주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출판사 쪽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을 했고요. 그리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얘네들이 뭐 보상액을 보나마나 후려칠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거 명목으로 들어간다니까. 보나마나 그거 그렇죠. 후려칠 게 뻔하고만 이거 진짜.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도 그 신사업이 무엇이냐라고 들어봤더니 우리가 지금 AI로 오디오북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에 그래서 책만 제공하시면 우리가 뭐 누구를 고용하는 게 아니라 AI로 그냥 덮어서 하겠다. 그거를 이제 오디오북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당연히 브랜드는 알라딘 오디오북이 되겠죠. 그 오디오북 자체에 대한 그 결과물을 출판사에 줄 것이냐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솔직히 의심의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됐다. 돈으로 내놔라. 어차피 너희들 그거 고등학생 주려고 했던 돈 아니냐. 왜냐면은 그 체포 과정에서 실제로 돈을 건넸고 그 돈을 얘들이 현금으로 받아다가 던지고 던져가지고 다 잡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구르고 구른 돈 우리 내놔라 라고 얘기한 상황인 거예요. 돌려받았어요? 결국은 그 체포하는 과정에서? 돌려받았겠죠? 그게 이제 그 일부러 투적하려고 돈을 줬던 거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그 이미 뭐 비트코인을 넘겨가지고 그건 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비트코인이 워낙 망해가지고 팔 때랑 줬을 때랑 지금 받을 때랑 또 돈이 또 다를 거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돼서 지금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확실치는 않은데 그 돈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알라딘 쪽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안 된다. 돈을 주면은 전자책 해킹은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사람들이 해킹을 계속 할 거다라는 그런 이상한 소리를 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아니 피해 보상을 하면은 이게 돈이 된다는 인식이 범죄자들한테 퍼질 것이다 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로 지금 이 성명에 참여하신 대책위원회에 계신 분이 트위터에다가 되게 장문으로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관련한 사항들 쭉 봤더니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부터는 이제 출판사들이 단체로 책을 내릴 예정이고요. 일단은 뭐 출판사가 돈에 눈이 멀었다라는 주장이 좀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사람들이 되게 정리를 많이 해줬고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알라딘이 그냥 쉽게 또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얘네들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습니다. 뭐 저 디스클레이머 굳이 하자면 티점님은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에 소속된 출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이 대항한다고 공지 내려왔더라고요. 저기 그 디스클레이머입니다. 근데 진짜 좀 너무 병맛 같은 그건 것 같아요. 좀 솔직히 이게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요. 그 전자책 사실 그 암호화 알고리즘이 퍼져 있어가지고 딸 수 있는 사람들은 다 땁니다. 근데 이번에 문제가 된 건 그걸 디스코드 방에다가 퍼뜨리면서 이름이 뭐였더라? 그 왜 불법 만화 사이트 있죠? 만화토끼 그거 따라서 뭐 북토끼인가 뭐 책토끼인가 뭐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뭐 그런 소리를 했었나 봐요. 뭐 그래가지고 그게 더 문제가 됐던 건데 물론 뭐 정말 개인적인 입장에서 DRM 때문에 이제 몇 번 저도 당한 적이 있어요. 출판사랜다. 그 전자책 업체가 망해가지고 특히 미국 쪽 만화책 디지털 코믹스 한다고 실컷 팔아놓고 장사 접고 나가가지고 망한 애들 되게 많은데 그렇게 되면 걔네 그거는 어차피 DRM 알고리즘은 관리를 안 할 테니까 누군가 뚫으면 그냥 게임 못 본 거네요. 그러면 그쵸. 그렇긴 한데 이미 장사를 접고 나왔기 때문에 서버가 날라갔죠. 맞네. 그래서 그게 결제 기록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게 문제구나. 딴 데로 그거 하는 것도 없고. 네, 이동도 안 하고 그때도 초창기여가지고 회사 3개가 날라갔어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뭐 DRM 풀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신 건 이해는 합니다. 퍼뜨리는 게 문제지. 뭐 여기까지만. 예. 그다음 이건 팔로우는 아니지만 팔로우 있긴 하네.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었으니까. 잠깐 얘기했으니까. 드디어 배우 파업이 종료됐습니다. 11월 8일이었죠? 벌써 20일 된 것 같은데 4개월 만에 끝났고요. 오늘 그게 공개가 됐더라고요.
걔네 계약 내용 예, 계약서가 그 이제 합의서가 공개가 됐던 모양이에요. 아까 잠깐 RSS 보니까. 예. 그래서 뭐 임금 인상이나 뭐 스트리밍 같은 것도 이미 뭐 됐었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게 스턴트 배우들 임금 인상이랑 그다음에 조금 뭐 몇 가지 뭐라 그래야 되죠? 그 일자리 고용 좀 늘어난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짜잘짜잘한 것들 스태프들 지원이나 뭐 그다음에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배우들 스텝 지원, 메이크업 쪽 지원도 되게 많이 들어간다고 하고, 일단 제일 큰 게 이제 AI 이쪽인데, AI는 또 마찬가지로 디지털 배우를 생성하려면은 이제 동의를 받고 그 보상한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거기에 맞는 합당한 페이를 줘야 되는 걸로 이제 합의를 받고요. 특히 이제 돌아가신 배우들에 대해서는 그 유족들, 그다음에 유가족들한테 동의를 받아야 되고. 뭐 당연한 건데 사실. 네, 사실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건데, 그 다음에 그 금액에 관련해서는 어떤 컨텐츠에 나오느냐, 그 다음에 요거를 실제 배우가 일을 했을 때 얼마를 받았느냐를 기준으로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몇 프로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요걸로 초안이 잡힌 것 같아요. 더 자세한 거는 아마 계약들 하면서 선례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네. 몇몇 유명하신 배우들이 공짜로 써라 뭐 이런 얘기만 안 한다면. 아, 그쵸. 그런 안 좋은 선례를 만들면 안 되죠. 그쵸. 엿대 봐라 이러면서. 그쵸. 엿대 봐라가 아니라 그분들은 좋은 마음으로 하는 거죠. 나의 비싼 그쵸. 몫을. 말은 그런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엿대 봐라가 되는 거지. 예, 뭐 하여튼 끝났고요. 다 마무리가 됐는데 뭐 그러면서 뭐 몇 가지 이제 영화사들도 슬슬 이제 제대로 된 개봉 계획들을 세우기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뭐 예고편들도 나오고 뭐 그랬는데, 네. 이러나 저러나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볼 게 거의 없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이 상황이 된 마당에 뭐 그래서 아마 역시나 지금이 그렇듯 재개봉과 테일러 스위프트로 돌려막겠죠 뭐. 네, 그쵸. 지금 뭐 거의 다 재개봉인 것 같고, 워너브라더스는 100주년이라고 아예 글로벌로 상영회를 하더라고요. 네, 뭐 다크나이트도 하고 뭐 조커도 하고요, 뭐 등등등등 하던데. 예. 네, 뭐 이거는 아마 좀 약간 핫테이크일 수도 있지만 저는 다크나이트 처음 봤을 때 너무 길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그렇잖아요. 조커가 잡히면은 스포일러입니다. 조커가 잡히고 끝이 아니잖아요. 그쵸? 약간 중간에 약간 인터미션 같은 거예요. 그게 이제 끝난 거 같네 이런데 갑자기 또 저 덴트가 납치됐대. 제가 네. 얼마 전에 그 헝거게임 프리퀄 시사회를 다녀왔는데, 시사회도 아닌지 벌써 개봉했으니까 보고 왔는데, 헝거게임을 해요. 처음에 1부, 2부 나와가지고 헝거게임하고 헝거게임까지 끝났어요. 그래가지고 끝났구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3부 이러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거. 지금 요번에 나온 거예요? 아니면은? 네, 이번에 나온 거예요. 걔네가 뭐 3부 그 안에서 뭐 나눠요? 네, 영화에서 1부 더 멘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고 2부 뭐 해가지고 나오고 3부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는 2부에서 헝거게임이 다 끝나가지고 끝났구나. 저는 이제 원작 소설 안 봐가지고 끝났구나 이제 뭐 대충 에필로그 나오고 끝나겠네 했는데 갑자기 3부 이렇게 나오더니 바로 뒷이야기로 이어져서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끝날 줄 알았는데. 저는 그 고지라 마이너스 원이 우리나라에 개봉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뭐 영화 그 배경이 하필이면 또 그 배경이라 힘들 것 같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이고. 그게 전후 얘기여갖고 또. 아이고. 힘드네요. 네, 쉽지가 않을 예정. 제가 그거를 사실 볼 수 있었거든요. 이번에 그때 일본 갔다 왔을 때. 네네. 근데 돈이 아까울 것 같더라고요. 대사를 하나도 못 대사가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를 텐데, 물론 제가 일본어로 조금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영화를 볼 수 있을 정도로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갖고 이거는 돈을 날릴 것 같은데, 이건 나중에 뭐 어디에 올라오면 보지 뭐 그랬는데, 아마 내년에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어요. 예, 뭐 워너 얘기 나온 김에
워너 얘기가 나온 김에 또 워너 관련 소식이 있네요. 워너가 네, 또 영화 하나를 다 찍어놓고 네, 날려먹어. 날려먹었습니다. 날려먹었다고 해야 되는지 닫아먹었다고 날렸죠. 날린? 날렸죠. 예. 네. 뭐 전적으로는 배트걸과 스쿠비가 있고요. 이번에는 네, 코요테 vs 에크미입니다. 저건데요. 그 코요테랑 로드러너 루니툰스. 네, 루니툰스의 코요테랑 그 로드러너 나오는 영화인데 네. 그 코요테가 이제 제작사 상대로 소송 거는 어? 그런 예. 보통 드라마를 만들 줄은 몰랐는데. 그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90년대쯤에 어디 뉴스였나 잡지에서 농담 삼아서 고소를 하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이제 정리해서 한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요테가 너무 로드러너한테 당한 게 많으니까 물리적인 피해와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나에 대해서 너무 학대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뭐 다이너마이트가 터지고 뭐 이런 장면들 있잖아요. 안전보장을 안 해줬다라는가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들 상대로 이제 제작사인 에크미를 고소한다 뭐 이런 내용의 아티클을 기반으로 이제 그걸 기반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법정 코미디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로드러너를 잡지 못해서 얻은 그 정신적 피해 보상 뭐 이런 것도 요구하는 거고 아마 그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인지는 모르겠는데 존 시나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나 봐요. 존 시나가 촬영까지 다 끝내고 다 만들었는데 네 돈이 없어요 라고 보면서 이제 극장 개봉도 안 할 것이며 네 플러스 맥스죠. 맥스에도 공개를 안 할 것이다. 또 세금이지 또 저 그때처럼. 예. 네, 만들면은 또 세금이 나갈 건데 이거 공개도 돈이 그렇게 안 될 것 같다. 지금의 우리는 뭐 그 마이너스 적자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뭐 저쩌고. 네, 그쵸. 예. 그래서 예 영화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뭐 그 뒤로 업데이트가 있긴 했네요. 그 날리기로 했는데 이거는 진짜로 근데 다 만들었대요. 배트걸은 조금 뭐 예. 후반 효과나 이런 게 좀 이제 후반 작업이 좀 남아 있었는데 얘는 진짜로 다 만들었던 상황이라서 이제 제작자들이 또 그때도 그랬죠. 배트걸 때도 그랬지만 제작자들한테 공유 안 하고 그냥 또 그 보도 자료로 그걸 자기 영화가 날라갔다는 걸 봐야 했던 날렸다. 제작진이 이제 들고 일어나는 바람에 그래서 워너 쪽에서 그 다른 데다가 판권을 파는 거를 지금 허용을 했다고 되어 있네요. 다행이네요. 그나마. 근데 과연 어디로 팔릴지. 이게 웃긴 게 사실은 이거 자체가 사실 그 워너의 그 오랜 루니툰스라는 것 자체가 되게 워너가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정말 전통의 그쵸. 그 애니메이션 시리즈인데 이거를 갖고 또 이것도 돈이 안 된다고 해서 이거를 지금 다른 그거에 판권 팔아서 이거를 개봉하든지 뭘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웃긴 것 같기는 해요. 네. 진짜 약간 이 아저씨는 돈은 하여튼 이게 데이비드 자슬라브 이 아저씨는 좀 진짜 좀 비호감이야. 돈을 아끼려고 뭔가 이상한 짓들을 자꾸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렇고요. 그래서 네 지금 일단은 어디서 이걸 가져갈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뭐 스트리머가 가져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보나마나 그럴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네. 중에서 어디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마지막 고깃집 소식은 제가 가져왔는데 그 일론 머스크 전기가 나왔어요.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인가 나왔었죠. 좀 됐죠? 좀 됐나요 벌써? 네. 두세 달 된 것 같은데 그걸 또 이제 그 옛날에 스티브 잡스 전기를 썼던 이제 월터 아이작슨이 쓴 건데 뭐 평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네. 하여튼 그런데 이거 사실 스티브 잡스 전기도 영화가 나오긴 했었죠. 마이클 패스벤더가 잡스로 해갖고 나왔던 영화는 뭐 네. 그냥 그랬어요. 그게 아론 소킨이 아마 각본을 썼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영화는 그냥 그저 그랬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만 이번에 그래서 이 일론 머스크 전기도 영화로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지금은 데런 아로노프스키였나요? 맞나? 네, 맞아요. 네, 지금 그래서 그분이 감독을 맡는다고 되어 있고 그 외에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캐스팅이나 이런 거 아직 정해진 건 없는 것 같고요.
자, 우리 모두 그러면 일론 머스크 역으로. 근데 이제 뭐 스티브 잡스 때도 보면 알다시피 사실은 약간 딱히 막 닮은 거를 쫓아가지는 않더라고요. 뭐 마이클 패스베너랑 잡스가 그렇게 많이 닮지는 않았는데 뭐 그냥 약간 분위기만 그때 사실 뭐 저는 그때 뭐 그렇게 영화가 뭐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때 그게 뭐 그러니까 잡스의 인생 전체를 본 게 아니라 그냥 딱 약간 중요한 이벤트를 앞두고 그 상황에서 이제 그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식으로 해갖고 했었는데 뭐 맥킨토시 발표했을 때 그다음에 넥스트 할 때 그다음에 아이맥 발표하기 전 이렇게 세 개로 나눠갖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는 꽤 괜찮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이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거 그리고 스티브 잡스는 감독이 데니 보일이었구나 이거는. 생각나는 게 나중에 한번 다시 봐야겠다. 저는 네, 재밌게 봤었는데 하여튼 근데 저는 모르겠네요. 일론 머스크를 누가 할까요? 누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티정님. 누구죠? 누가 어울릴까요? 똑같이 똘끼 있는 사람? 네. 베네플렉? 좀 분위기는 비슷하다. 분위기는 비슷한데, 네. 물론 베네플렉이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그 말투랑 뭐 이런 것들을 베네플렉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사실 근데 이제 뭐 덩치나 뭐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비슷해서. 그러네요. 뭐 하여튼 네, 뭐 이 영화가 언제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뭐 일단 지금 제작 철수했다니까. 뭐 근데 이제 머스크가 그 소식 보고 감독 잘 골랐다고 뭐 그랬답니다. 아니 웨일 감독이잖아요. 웨일이랑 또 뭐였지? 블랙스완? 블랙스완 했었고 뭐 옛날에 노아였나 그것도 했던 것 같고 저 엠마 왓슨이랑 나오는 러셀 크로우랑 나오고. 네네. 제가 그걸 극장에서 봤어요. 왜 그걸 극장에서 봤는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을 봤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네. 뭐 고깃집은 이 정도 하고 저희가 꽤 오래 쉬었기 때문에 다룰 게 많습니다만 굵직굵직한 것만 몇 개만 해볼게. 굵직굵직한 것들만 최대한 모아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Nothing Chat이라는 게 나왔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Nothing이라고 뭐 칼페이 원플러스에 있었던 칼페이가 나와서 만든 회사에서 나오는 Nothing 폰 2 독점 앱이거든요. 안드로이드 앱인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저 아이메시지 미러링 해주는 앱입니다. 근데 이런 앱이 몇 개 있어요. 다른 데도 뭐 땅콩이 뭐랬죠? 비퍼였나? 앱이? 딴 앱이? 그때 얘기했던 게요? 비퍼 맞을걸요? 네. 뭐 옛날에도 그런 방식으로 미러링을 했던 게 있는데 이게 원리가 뭐냐면요. 그냥 왜 이제 이 회사들이 자기 이제 맥미니들을 이제 서버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맥에다가 이 사용자의 애플 아이디를 로그인을 시켜서 그게 이제 아이맥에 뭐 이제 특수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해서 거기로 들어오는 아이메시지를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릴레이를 시켜서 이제 이 폰으로 보내주는 약간 그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딱 봐도 문제점이 보이죠? 뭐 물론 아이메시지를 뭐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은데 근데 이제 이게 알고 보니까 의미가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뭐 하여튼 그러다 보니 이게 근데 당연히 이제 남의 이제 맥 미니에다가 자기 애플 아이디를 로그인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다양한 보안 리스크와 모시기와 이런 거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솔직히 이미 나왔던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좀 쓰면 안 되지 않을까. 아무리 뭐 나싱이 뭐 그런 걸 했다고 했겠지만 그리고 사실 나싱이 이걸 직접 운영하는 건 아니고 무슨 썬버드라는 여기도 이제 그런 비슷한 아까 얘기한 그런 미러링을 그런 거 관리하는 서비스 앱인데 그러니까 얘네들이 원래 이 솔루션을 만들었는데 이제 원래는 무슨 초대 방식으로 운영을 했었대요. 근데 이제 나싱을 위해서 이제 나싱폰 2 사용자들은 바로 액세스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자,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썬버드에서 이제 나싱 폰에서 이제 나싱 챗 앱을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보낼 거 아니에요? 메시지를 보내면은 그 메시지들이 이제
이제 그 서버에 있는 맥 미니, 그 서버실에 있는 맥 미니로 넘어와서 이제 그게 이제 뭐 복사돼서 그걸로 이제 아이메시지를 붙여지든지 뭐 이럴 텐데 이 과정이 암호화가 전혀 안 된답니다. 플레인 텍스트래요. 신난다. 아이메시지의 장점 중 하나가 종단간 암호화라는데 이미 뭐 사실 여기 이 중계를 한다는 것 자체에서 사실은 이게 좀 이미 불안했던 상황인데 이것도 여기서 서버에서 그 나팅폰까지 오는 것도 암호화를 안 한단 말이야? 네. 그것도 플레인 텍스트로 보내면 아주 죽여주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네, 나싱이 급하게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내렸답니다. 그런 엔딩이에요. 저희가 이걸 하도 사실 이게 한 일주일, 2주일 동안 벌어진 일이었는데 한꺼번에 이렇게 깔끔하게 시작과 중간과 끝까지 네, 다 전해드렸습니다. 기승전결이 완벽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뭐 나싱에서는 이걸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네요. 뭐 선버들랑 계약을 끊고 다른 애들이랑 하려나 아니면은 뭐 딴 거를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뭐 하여튼 네, 아무리 뭐 옛날에 저 팀 쿡이 어디서 그랬는데 뭐 안드로이드용 아이메시지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아이폰을 사시는 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뭐 그 얘기가 나오는 김에 이번에 애플이 내년부터 RCS를 지원하겠다라는 거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이제 이 RCS 저희가 옛날에 다뤘었죠, 저 땅콩이님. 얘기한 적 있죠. 네. 여러 번, 뭐 한 번씩 했을 거예요. 블루버블. 이게 사실 블루버블, 그린버블 하여튼 근데 네. 뭐 사실 그건 상관이 없는데 뭐 하여튼 SMS라는 거 자체가 뭐 다시 정리해드리자면 SMS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보안에 굉장히 취약한 이게 뭐 20-30년 전에 개발된 프로토콜이었고 이거를 여태까지 질질 끌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문제였는데 이제 RCS를 도입을 하면 이제 이 중에서 몇 가지 문제는 크게 개선이 돼요. 예를 들면은 SMS랑 MMS로 이제 사진을 보내면은 굉장히 작은 완전 열화 다 되고 막 이미지도 작아지고 열화되고 막 이런 걸로 보내거든요. 근데 RCS는 뭐 아이메시지나 뭐 카카오톡이나 그런 요즘에 이제 채팅 앱처럼 완전한 크기의 원본 사진을 보낼 수 있고 뭐 영상도 보낼 수 있고 이런 멀티미디어 쪽에서 굉장히 큰 발전이 있었고 그리고 뭐 아마 향후에는 이제 암호화도 도입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구글이 이제 자기네들이 RCS를 하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암호화 그거를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했는데 이게 표준은 아니에요. 그 구글이 지네들이 그냥 암호화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적용을 시킨 건데 이제 애플은 요거를 따르지는 않겠다고 했고 근데 사실 왜냐하면 이게 표준이 아니니까 사실 솔직히 따를 필요는 없고 사실 그렇게 되면은 표준이 아닌 거를 이렇게 그것도 경쟁사가 만든 거를 암호화를 따르겠다는 것도 좀 그래서 뭐 표준 이제 RCS 표준의 그 암호화를 채택할 수 있도록 힘을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그러면 RCS도 초록색 버블인가요?라는 게 있는데 네 애플에 따르면 초록색 버블로 그대로 갈 거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걸 컨펌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 RCS를 지원한다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떤 의미일까요? 땅콩이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미가 딱히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일단 우리나라가 웬만한 건 전부 다 카톡으로 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RCS라는 게 거의 큰 의미가 없을 거고 이제 RCS가 의미가 있으려면 이제 MMS가 조금 더 편해진다, 좋아진다 정도의 의미인데 우리가 최근에 MMS 보낸 분 있나요? 한 달 이내? 뭐 가끔씩 보내긴 하죠. 중고나라 할 때 빼고. 뭐 그렇죠. 중고나라나 아니면 택배 아저씨랑. 저는 가끔 저거 보이스피싱 놀이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제 웬만한 메시지가 다 이제 개인 메시지인 카톡이고 심지어는 이제 공공 메시지까지 카톡으로 날아오는 나라에서는 당연히 도입이 되면 좋긴 하겠지만 별 차이는 못 느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나라 RCS는 표준이 아니에요. 많이 꼬인 상태라서. 이 뭐였죠? 플러스였나? 채팅 플러스라고 있는데 네. 이게 옛날에 이제 SKT가 조이엔인가 뭐 그거를 만들면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맞아요.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런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RCS 표준에서 많이 꼬인 포크를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는
구글 메시지 앱도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못 사용한대요. 그러니까 설사 아이폰이 RCS를 지원을 한다고 해도 우리나라의 RCS는 지원할 가능성이 없어요. 애플이 솔직히 그리고 할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뭐 이 RCS 지원한다고 뭐 되게 뭐 우리나라에서 기사가 많이 나왔대요. 전혀 의미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무 의미 없어. 아니 일단 뭐 카톡이 일단 1차적으로 뭐 우리나라 다 카톡으로 통일된 나라니까 일단 뭐 그거는 이제 고사하고 그냥 표준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RCS는. 그래서 어차피 지원 안 할 거예요. 구글 메시지 우리나라를 지원 안 하는데 얘네들이 지원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는 뭐 이제 이게 사실 그 우리나라 RCS는 이제 그 3개 통신사가 아마 이제 SKT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개발을 한 건데 이거를 뭐 하지 않는 이상 그거를 뭐 표준을 더 따르게 이제 프로토콜을 수정하지 않는 이상 아마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의미 없는 그게 될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만약에 뭐 아이폰이랑 안드로이드 간에 뭘 이제 굳이 카톡을 안 쓰고 뭘 한다고 하면은 여전히 SMS로 폴백이 될 거예요. 아마 이게 RCS를 한다고 해서 뭐 SMS를 완전히 버리겠다는 거 아니고 SMS는 여전히 이제 만약에 RCS가 안 될 경우에 이제 폴백으로 SMS 여전히 쓸 수 있게 할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막 그런 상황에서는 RCS를 쓰는 상황이 될 거고 이게 뭐 아마도 이제 사실 크게 관련은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저 유럽 이게 사실은 이제 EU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그 애플이 선수를 친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게 아마 맞을 수도 있어요. 뭐 아이메시지에 대한 이제 규제 움직임도 좀 있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게 사실은 저 아이메시지가 정말로 크다는 거는 사실 거의 미국 한정인 상황이고 대부분 이제 유럽에서는 왓츠앱이 장악을 해버렸죠. 그래서 아마 왓츠앱에 대한 좀 규제 움직임이 좀 많이 있을 거예요. EU 쪽에서는. 근데 이제 애플도 괜히 아무래도 이제 요거랑 또 앱스토어랑 같이 엮이고 막 이러면은 좀 골치 아프니까 아마 미리 RCS 지원하겠다고 선수를 친 것 같고 아마 내년 말에 한다는 걸로 봐서는 제 생각에 iOS 18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렇게 미리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례적이고 애플이 이렇게 로드맵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딱 이거는 그거를 의식한 게 아닐까 추측을 할 수 있죠. 이후 이제 그런 규제를 의식한 게 아닌가라는 걸 추측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네, 그 다음은 EU 관련 소식을 계속 이제 전해드리는데 바로 인스타그램의 유료 요금제가 등장을 했습니다. 유럽에서만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유료 버전이라기보다는 광고 없는 버전이라고 부르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긴 해. 유료긴 한데. 아니 이게 결국은 그겁니다. 저 인스타그램 프리미엄이에요. 유튜브 프리미엄처럼. 하여튼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뭐냐면 인스타그램 볼 때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광고를 싹 다 안 볼 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기능인데 가격이 월 10유로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외부로 가입할 때 월 10유로고 그다음에 구글이나 애플 앱스토어로 가입을 하면은 12유로 99. 왜냐하면 30%가 붙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일단은 그런 내용인데 왜 이거를 유럽에서만 할까요? 유럽에서 이제 타겟팅 광고를 하는 앱이 있으면 그거를 타겟팅 광고 없이 쓸 수 있도록 선택지를 줘야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고 그 선택지를 준 결과가 12유로입니다. 그렇죠. 아니 9유로 혹은 12유로. 아니죠. 정확하게 10유로, 13유로에 가깝네요. 거의 우리 돈 2만 원. 그렇죠. 선택의 대가가 이제 2만 원이다. 좀 싸진 않죠. 그냥 웹에서 가입하면 월 15,000원이네. 근데 저 땅콩님이나 티점님은 이거 가입할 것 같으세요? 하면은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걸 갑자기 하기 시작했다. 선택지가 있는 건 좋겠지만 네. 아마 그냥 광고 보면서 어차피 주변인 팔로우한 사람들만 보는 용도로는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전 돈 안 내고 쓸 것 같고 그렇다고 유튜브야 이제 돈 내고 쓸 만한 가치가 있는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특히 페이스북을 이제 돈 내고 광고 없이 보는 게 가치가 있냐 생각하면 딱히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광고가 있다 치면 그냥 넘겨버리면 되기 때문에 사실 유튜브는 아예 그냥 광고를 끊어버리니까 그게 사실 그리고 하죠. 네.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광고를 명시적인 광고를 차단해준다고 해도 인플루언서들이 아주 기가 막히게 또 광고를 중간중간에 집어넣기 때문에
PPL 같은 거 그런 건 어차피 계속 나오고 물론 이제 그건 타겟팅 애들랑은 별개의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라서 결국 광고 안 보자고 $13, $20, 2만 원, 15,000원 저는 그냥 광고 보고 쓰겠습니다. 어차피 광고는 있을 거다. 근데 하긴 인스타도 유튜브랑 비슷하긴 하죠. 그 자체적으로 이제 그런 그쵸. 인플루언서들이 이제 광고를 요새는 또 그것도 있죠. 뭐 스폰서 같이 포스트를 올리는 게 있더라고요. 약간 그렇죠. 유튜브도 협력- 그거 유료 광고가 포함돼 있으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in partnership with 뭐 이런 식으로 뜨는 것 같던데 이제 그런 거 어차피 계속 뜰 것 같아서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저는 안 쓸 것 같고요. 그냥 그걸 볼 때마다 나의 개인정보 가격이 한 달에 15,000원 정도 되는구나. 그렇구나. 맞네. 많이 쳐줬네 생각할 것 같고 돈이 낼 것까진 않아요. 왜냐면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쓸 때 그 컨텐츠를 보려면은 광고를 봐야 되는 거니까 그거 자체가 불편해서 안 쓰게 되는 건데 그게 불편하니까 프리미엄이죠. 프리미엄을 결제하고 쓰는 건데 뭐 솔직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걸 안 보면은 다음 컨텐츠를 볼 수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광고가 뜨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하고 만약에 페이스북이 진짜로 다음 광고를 보지 않으면은 다음 글을 보여주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때는 안 써야죠. 안 쓰게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아마도 결제 안 하고 그냥 15,000원 많이 쳐줬구나 정도로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좀 차 관련 소식이 하나 있는데 네, 뭐 어디냐 여기가 아시아 경제에서 재밌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대 자동차가 프리미엄 제네시스용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용 후륜 기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개발한다. 라는 기사가 뭐 그냥 짧게 나왔어요. 뭐 별 어쩌고 저쩌고 그 이후로는 뭐 친환경 차량이 어느 정도 팔릴 건데 전기차 판매량이 줄어들고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거를 듣고 생각해보니까 현대차에는 하이브리드가 있는데 제네시스에는 아시다시피 하이브리드가 아예 없어요. 하이브리드인지 아니면 완전 전기차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죠. 그렇죠. 둘 중 하나만 있고 그게 왜 그러냐 이제 현대차의 계획대로라면 원대한 계획대로라면 2025년까지 현대 제네시스의 모든 그 브랜드를 달고 나오는 모든 차는 전동화를 시키는 게 목표였는데 그 목표가 아직 뭐 그대로 유지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갑자기 전기차 판매량이 주춤하고 있죠. 특히 우리나라에서 더더욱 그렇고 사실 현대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대부분의 판매량이 한국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타격이 큰 거예요. 그리고 뭐 특히 한국에서 이제 전기차 값이 너무 비싸기도 하고 충전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하이브리드로 몰리고 있어요. 사실 지금 현재 친환경 차량 중 어떻게 보면 모두에게 두루두루 어필할 수 있는 모델은 하이브리드 내지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데 뭐 우리나라에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그렇게 인기가 없으니까 그냥 하이브리드라고 통칠게요. 그런데 제네시스에는 이제 이 현실을 놓고 보니까 제네시스라는 브랜드의 하이브리드가 아예 없는 게 아주 난리가 이제 발동이 갑자기 불이 떨어진 거죠. 2025년 전동화 계획을 놓고 보면은 말이 돼요. 왜냐면 현대에 있는 모든 하이브리드는 전륜차 기반이기 때문에 지금 제네시스에는 쓸 수가 없어요. 제네시스의 모든 차는 이제 후륜 기반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하이브리드를 쓸 수가 없는데 이제 와서 이제 시장을 보니까 하이브리드를 내야겠는데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하이브리드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 그걸 감안하면 아마 2025년 전동화 계획을 그냥 좀 수정한 게 아닐까 싶거든요. 뭐 2030년까지 한 미룬 건지 내부적으로는 무슨 이 제네시스가 무슨 어디 영국의 어느 브랜드처럼 차 파는 게 한 3-4종류밖에 없는 회사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게 2025년까지 전동화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야심찬 계획이었는데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느낀 게 카니발 나왔잖아요. 카니발이 이제 새로 나왔는데 옵션이 3.3이랑 3.3 가솔린이랑 1.5 하이브리드인가? 터보인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옵션이. 1.6, 예. 1.6이다, 1.6. 근데, 할 수 있다시피 거의 한 7-80%가 하이브리드를 택했다고 하고,
심지어 그 카니발은 복합 연비가 0.5인가 모자라가지고 친환경 인증이 안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들 하이브리드를 산단 말이죠. 왜냐하면은 그거랑 별개로 일단 그 카니발 음. 자체가 워낙 무게가 무거운 차다 보니까 엔진이 좋아야 돼요. 한 250, 300마력은 나와줘야 어느 정도 가는 차인데. 그래서 이제 카니발 엔진이 이상하게 왜 얘 혼자 이렇게 이상하게 세지? 이러면서 3.3 V6 막 3.3 V6를 쓰고 그게 그 이유입니다. 근데 그럼 뭐가 안 좋다? 연비가 더럽게 안 좋다는 거죠. 아니 하이브리드를 달았는데도 지금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은 마당에 걔는 어떻게 써요? 그냥 한 자리가 그냥 기본이겠죠. 안 나오긴 했지만 예, 복합 연비가 14인가 나왔거든요. 네. 그 정도 무게 14면은 엄청 선방한 거지. 야, 2톤짜리가 14면 2톤쯤 나올 거예요, 그 차. 굉장한 거예요. 예. 엄청난 그게 선방한 얼마나 건데. 굉장한 거냐면, 예, 제 1.35톤짜리 제 차가 12. 얼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데. 그러면 그래도 저공해 차량 인정 받았잖아요. 그럼 됐지 뭐. 예. 물론 제 차는 네, 미니인데 미니에는 하이브리드 들어갈 자리가 없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배터리도 지금 공간 부족하다고 난리 나는 마당에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약간 제네시스는 좀 그랜저랑 비슷한 문제. 그냥 그랜저보다만큼은 심각하지는 않는데 뭐 그래도 그나마 뭐 미국에서는 좀 인기가 있답니다. 그나마 조금 있답니다. 근데 제네시스가 미국에서 가장 큰 문제는 딜러십 문제고 이게 해결됐나 모르겠네요. 근데 뭐 하여튼 이제 그랜저는 진짜로 사실 거의 우리나라 전용 내수 전용 차종이죠. 진짜로. 우리나라에서밖에 안 팔리는 차예요. 사실 예, 그 급의 차를 외국에서 팔려면 좀 후륜으로 아주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랜저는 전륜에 뭐 공간에 올인한 차다 보니 외국에서는 어필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들의 조금 다른 나라들 그냥 제가 처음에는 기형적이라고 하려다가 그건 좀 말이 좀 아닌 것 같아서 좀 다른 뭐라 그러지? 차를 이제 살 때 다른 거를 본다고 해야 되나? 좀 그래서 네 그렇게 해서 나온 차가 그랜저죠. 사실 그랜저를 뭐 그동안 미국에서 팔아보려고 했어요. 저 미국에서도 팔아보려 했고 일본에서도 팔아보려고 했고 다 처참하게 망해서 네 없던 일이 됐죠. 그래서 지금 얘들이 당장 내놔야 될 건 G80 같은 걸 팔고 싶다, G70 같은 걸 팔고 싶다 그러면 이제 하이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아마 있던가 그런데 그걸로는 안 되고 하이브리드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 전동화도 같이 내면서 팔다가 한 2030년 전동화를 목표로 해야지 2025는 너무 야심차다. 지금 2025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년 뒤입니다. 이제 1년이지. 2년도 아니야. 1년 남았어요. 예. 곧 저희 2023년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데 다른 업체들보다도 되게 앞에 이긴 했어요. 저 예를 들면은 미니도 2030년까지인가 그랬고 다른 데는 그렇게 막 목표를 그렇게 빡세게 세우지도 않았거든요. 물론 그 기업들 모두 지금 목표를 다 빠그라야 되나 지금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안 팔리고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예상한 것과 달리 전기차가 너무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하의 테슬라마저도 지금 요즘 그거 엄청 후려치고 있죠. 안 팔려서. 그게 또 실적에 반영되기도 했고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네.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러게요. 이게 전기차의 뭐라 그러지? 뭔가 원가를 획기적으로 낮출 방법이 안 나오면은, 네. 아직 선택이 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충전 인프라나 이런 것 때문에 불편한 거 감소하고 막 보조금 준다고 하고 친환경이고 하니까 한다는데, 그런데 여기에 더 비싸니까. 그래서 사실은 좀 사람들이 좀 고르기가 좀 애매해지는 그런 게 좀 있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해서 제네시스의 전륜을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 자존심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하이브리드 개발을 네. 하는데 물론 언제 나올지는 모릅니다. 이게 문제지. 이거 이제 개발하기 시작했다는 거는 한 4, 5년은 좋게 걸릴 거란 소리인데. 그때 이거 개발이 완료될 때쯤에는 또 뭐가 바뀌어 있을지 모르죠. 또 그때 가서는. 그러니까 현대가 제 생각에는
약간 이거를 좀 백업 플랜으로 좀 일찍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너무 전기차에 너무 올인을 한 게 좀 페인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다음은 좀 예상치 못한 법정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죠? 케이스티파이가 D브랜드라는 곳에 스킨을 뺏겼어요. 그 D브랜드에 보면은 각 제품들 있죠. 휴대폰이라든지 맥북이라든지 아이폰의 내부를 이제 모티브로 한 그런 스킨들이나 이제 제품 다 스킨이죠. 스킨이 있는데 그 사진들 보면 그 스킨들 보면 이제 굉장히 선명하게 돼 있어요. 막 굉장히 선명하고 글자도 잘 보이고 엄청 이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엑스레이든 아니면 그냥 합판 열어서 카메라로 찍은 사진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여기 유튜버 제리 리그 에브리띵이라는 그 유튜버와 함께 협력을 해서 저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저 그 벌크업한 아저씨요. 그 막 폰 휘고 막 이런 아저씨. 네, 그분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그 사진을 기반으로 해서 막 강화를 해요. 막 편집도 하고 보정도 하고 그래서 있는 그대로 쓴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뭐랄까요, 그 원본을 기반으로 한 재해석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 재해석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들만의 이스터에그도 넣고 뭐 재밌는 요소들을 많이 넣는데 케이스티파이가 그걸 그대로 복제를 해서 이제 자신들의 뭐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시리즈를 출시를 해서 지금까지 팔아왔대요. 이게 그 약간 지도 업체도 비슷한 걸 하거든요. 이제 이거를 이제 물론 이스터에그도 이스터에그지만 약간 저 그 도용 방지 용도죠. 그래서 지도 업체들도 보면은 실제로는 없는 뭐 상호나 뭐 길 같은 거를 그려서 이걸 이제 약간 복사 방지로 걸어놓은 옛날에 김기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카카오 내비가 된 저 티맵이 김기사를 고소했었나 반대였나 뭐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도 이제 그 증거라면서 나온 게 이제 그 원고죠. 원고 쪽에서 이제 이제 복사 방지, 이제 도용 방지를 위해서 뭐 그 약간 가짜 지역 뭐 이런 거를 가짜 상호 이런 걸 해놨는데 그게 그대로 있더라. 그러면서 너네 베꼈지 약간 이런 걸 했었거든요. 뭐 하여튼 계속 하시죠. 거기 뭐 이스터에그에 보면은 약간 태그 같은 걸 붙여놨어요. 그 제리라는 유튜버가 자주 하는 말, glass is glass, 막 glass breaks인가? 이래가지고 유리는 유리다, 유리는 잘 깨진다라는 말을 어딘가에 숨겨놨었는데 그것도 그대로 복제돼 있고 또 RO807이라는 이 코드를 어디 부품 위에 새겨놨어요. 그건 또 사실 로봇이라는 걸 약간 숫자처럼 넣어놓은 이 뭐랄까 요것도 이 D브랜드의 코드 같은 거고 배터리 용량도 11.11Wh로 표시돼 있어요. 이게 사실 그럴 리가 없거든요. 맥북 배터리가 막 99 이럴 텐데 얼마지? 훨씬 높아요. 한 70몇 킬로와트일 텐데 11.11이라고 되어 있는 건 D브랜드의 창립 기념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스터에그들이 있는 그대로 복제돼 있고 심지어 저해상도로 복제돼 있어가지고 그 인사이드 아웃 케이스의 품질이 좀 좋지 않아요. 그 인쇄 품질이. 그래서 그 여파로 D브랜드랑 제리는 이 케이스티파이를 고소했고 케이스티파이는 뭐 당연하다고 해야 되나? 이 인사이드 아웃 시리즈를 홈페이지에서 내렸고요, 최근에. 그리고 베스트바이에서는 리콜을 했다. 리콜을 하는 중이고 이걸로 끝인 줄 알았더니 케이스티파이가 여기만 복사한 게 아니라 저기 iFixit을 또 복사했어요. iFixit에서는 엑스레이 사진을 가지고 엑스레이 사진을 많이 올렸는데 뭐 그럴만 하죠. 거기는 이제 뜨는 게 1인 회사니까. 근데 거기서 찍은 엑스레이 사진을 도용해서 케이스를 또 만들었더라고요. 예, 거기에도 뭔가 이스터에그가 있었는지 딱 맞춰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하더라. 그게 걸려가지고 이제 그것도 아마 내려갈 거고. 그것도 네. D브랜드에서 알려준 것 같더라고요. D브랜드에서 트위터에다가 야 이거 너희 거지 이러고 iFixit에다가 멘션으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야 너네 하는 김에 우리랑 같이 고소할래? 하는 느낌으로 실제로 피고가 같으면은 할 수 있죠. 근데 뭐 제가 약간 궁금한 건 이제 그 금액이 생각보다 작더라고요. 얼마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10만 달러도 안 되는 게 그게 약간 의외긴 한데 약간 뭔가 그런 걸 원하는 것보다는
약간 경각심 이런 뭐 그런 거 아닐까? 그런 명분이 더 큰 것 같고 이미 명분은 억 단위로 달성한 것 같고 내리게 만드는 게 네. 그리고 여기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휠체어 만드는 데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분이 휠체어 뭐 사업 같은 걸 지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 자선 사업 같은 그런 거죠. 자선 뭐 사업 기부나 이런 느낌으로. 거. 그래서 이분이 뭐 돈이 문제인 사람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도. 그래서 뭐 각종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이 이 캐시파이 손절하고 있고요. 이제 저도 골드 고객인데 아마 더 안 살 것 같고 지금 이번 15는 안 샀거든요. 사려다가 아마 이번 15는 케이스가 애플 케어다 이런 그런 마인드 쓰셨죠. 그러면서 사도 캐시파이는 안 살 것 같고. 얼마 전에 보니까 케이스티파이가 저거 한다면서요. 그 인플루언서나 뭐 그 연예인들한테 줄 때는 아이폰도 같이 준다면서요. 야, 뭐 그럴 수 있지. 뭐 네. 그거야 뭐 마케팅이니까 어차피 네, 사실 저는 그거 갖고 막 뭐라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아니 근데 왜 그런 말을 하는지 좀 알 것 같기는 한 게 케이스가 비싸서 그래. 그래요, 맞아요. 비싸요. 그 얼마 전에 리플 저번에 예쁘다고 하셨잖아요. 후기를 봤는데 다 범퍼라는 케이스가 범퍼 역할을 못한다. 아 리플. 네. 뭐 케이스파이가 비싸긴 한데 범퍼 그 충격 흡수는 잘해주긴 하거든요. 뭐 그럴만해요. 그 무게에 그거라도 못하면 안 되지. 어이씨 뭐 이건 밀스펙을 받아놨었네? 밀스펙 인증을 받았네 이거를. 뭐 하여튼 본격적이네. 좀 무서운데. 뭐 하여튼 그러네요. 저 뭐 디스클레이머 저도 뭐 케이스티파이 지금 거 뭐 케이스 쓰고 있긴 한데 뭐 그렇습니다. 쓰는 건 쓰는 거죠. 저는 한 번도 산 적이 없습니다.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여갖고 물론 뭐 이럴 줄 알았나요. 이제 마지막 두 개입니다. 정말 큰 건. 아이고. 진짜 뭐부터 할까요? 머스크가 좀 빨리 칠 수 있나? 빨리 하긴 이거는 뭐 다룰 걸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 머스크부터 먼저 합시다. 저 다른 거는 아마 뭔지 다들 눈치챘을 건데 이건 너무 힘들 것 같아. 일단은 사실 지금 솔직히 이번 주가 뭐 이제 녹음일 기준 이번 주가 미국은 그거였어요. 추수감사절이고 뭐 블랙프라이데이가 있는 게 다 그것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뉴스가 많이 안 나와야 되는 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막 이때쯤 되면 우리는 모두 이제 시트 준비하면서 이번엔 뭘 쓰지? 할 게 없지 이랬는데 이번엔 드라마가 너무 많이 나와서 뭐 하여튼 일단 첫 번째 그중 하나가 이제 뭐였냐면 일론 머스크가 또 일론 머스크 했다 소식인데요. 지금은 지금 휴전 상태긴 한데 지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쪽에선. 근데 참 저는 이게 좀 온도차라는 게 되게 흥미로워요. 사실은 이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의 그 시작 자체가 이제 하마스가 제가 알기로는 인질들을 납치하면서 벌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인질들을 구출하겠다라는 명목으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맞나? 네.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러면서 사실은 제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전쟁 진행을 잘한 것 같진 않아요. 물론 뭐 이기고 있기야 했겠죠. 근데 그 이기는 과정에서 뭐 한 짓들이 사실은 저는 좀 그렇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유대주의를 정당화하느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뭐 유대인에 세워진 뭐 유대인들의 국가긴 하지만 그 이스라엘의 네타냐후가 하는 짓거리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문제가 되는 거냐? 그건 또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되게 복잡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뭐 이스라엘이 하는 짓이 뭐 마음에 안 들고 잘못된 거고 이런 거는 좋지만 이게 유대인들을 이제 유대인을 차별하고 뭐 유대인 혐오 발언을 하고 뭐 이런 걸로 발전되는 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죠. 그런데 머스크가 이거를 했습니다. 뭐 간단히 얘기해. 그래서 근데 이제 약간 그런 시장 조사 기관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디서 이런 이제 비영리장 단체에서
그 보고서를 하나를 공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X에 있는 이런 뭐 반유대적 게시물들 그 옆에 뭐 애플이나 뭐 아니면 디즈니나 이런 메이저 브랜드들의 광고가 옆에 같이 실리더라. 뭐 이렇게 스크린샷까지 찍어갖고 막 이렇게 이제 그 보고서를 공개를 했어요. 그러자 다들 광고를 게시를 중단합니다. 그것도 심지어 애플도 광고를 중단했어요. 사실 애플이 X의 트위터인 시절부터 굉장히 광고를 많이 했죠. 뭐 저 애플 이벤트 할 때마다 뭐 해시태그 그거 하고 그것도 돈이에요. 사실 그것도 막 이제 X한테 이제 그 광고비 지불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했던 데인데 지금 그게 일어나자 곧바로 지금 내렸고요. 그래서 지금 내린데 리스트가 이게 맨날 바뀌어서 그 내린 목록이.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게 며칠 전인데 제가 그 리스트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IBM 있고요, 애플 있고요, 라이언스게이트, 디즈니, 파라마운트, 컴캐스트, 이거는 MBC 유니버설 그쪽 모기업입니다. 유니버설 픽처스. 그다음에 워너브라더스가 있고 그 외에 더 있다고 들었어요. 그 외에 더 있다고 들었는데 그건 어디서 거기서 못 찾겠는데 하여튼 네. 이렇게 되니까 X가 뭘 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뭐 하려면은 뭐 PR 통해서 뭐 해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러고 보니 생각해보니까 PR 팀이 없네? 그리고 하필이면 사장이라는 분은 표현의 자유를 아주 절대적으로 옹호하는 사람이고 아니 사장이 아니라 오너죠, 오너. 그렇죠. 이런 혐오 발언조차도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리고 저 CEO라는 사람은 바지 사장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보고서를 낸 곳을 고소했답니다. 왜 이게 일이 이렇게 되냐고요. 진짜. 하여튼 그래서 X 고소하겠다고 그랬고요. 야카리노가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웃긴 게 여기 중에서 MBC 이제 컴캐스트도 내렸다 그랬잖아요. 제가 린다 야카리노가 그 전에 여기 X로 오기 전에 일했던 곳이 어디였죠, 여러분? MBC 유니버설이었습니다. MBC 유니버설에서 광고 쪽에서 이제 임원이었다가 여기로 넘어왔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뭐 아까 저희가 프리쇼에서 얘기한 그런 것까지 보고 있으니까 X가 점점 마탱이가 가고 있다라는 거는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때 물론 이런 사람들이 뭐 이런 이제 여혐하는 사람들이 예전에도 있었죠, 물론 트위터에도. 근데 그때는 이제 아무래도 좀 어느 정도 재정이 어느 정도 좀 그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약간 그 오너의 그 사용자 상황이 돼버렸다 보니 더 좀 그런 게 있어요. 더 좀 옛날보다 좀 알고 올라오는 것들도 좀 더 이상하고 뭐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저는 솔직히 해외 거는 재밌는 게 스레드가 더 재밌는 것 같고, 근데 스레드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스레드는 좀 이상하게 꼬이고 있는데 정상인 데가 없네요, 결론적으로. 블루스카이 어떻습니까? 난 블루스카이는 진짜 안 써요. 저는 블루스카이는 왜 이게 정이 안 붙어요. 여기가 좀 그나마 낫나? 모르겠네. 블루스카이는 일단 그 알고리즘이 자체적으로 다른 걸 더 보여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안정적으로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아주 안전하게 그냥 마음 편히 지켜만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그거네요. 마이크로. 그쵸. 버블이죠, 버블. 버블이. 사실 약간 진짜 옛날 트위터네요. 옛날 이제 추천 알고리즘 나오기 시작하기 전에 트위터네요, 진짜. 네. 제가 뭐 굳이 찾아보지 않는 이상 없고, 그냥 요즘 저는 그 타임라인 중에 그 타임라인에 이제 필터링 돼서 이제 업로드 되는 것들만 따로 볼 수 있게 만들어서 그 고양이와 강아지 사진만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뭐 마음 안정하는 데는 최고죠. 그러네요.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저희가 지난 200회 제목을 제가 뭐라 했냐면 이제 소셜 네트워크는 그만 시작하고 싶습니다라고 썼는데
그거는 제 블루스카이 프로필 그거기도 하죠. 진짜 네. 그래서 저는 도리어 요즘은 인스타를 더 보는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 예, 인스타그램도 사실은 뭐 물론 추천 이런 거 있죠. 근데 어차피 저도 제 그 피드나 이런 거 뭐 팔로우를 굉장히 좀 빡세게 관리를 해놨었거든요. 그래서 제 지인들 위주 이런 걸로 해놓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쪽 위주로 했다 보니까 도리어 인스타그램이 더 평화로운 거예요. 뭐 이상한 거 안 꼬이고 뭐 가끔씩 뭐 스프 계정들이 꼬이긴 하는데 하여튼 네 그거는 살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그래서 뭐 인스타가 도리어 더 평화로운 것 같은 약간 그런 아이러니한 기분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막 그 옛날에 왜 알렉스 퍼거슨 경이 뭐 그랬다면서요.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면서요. 저는 사실 이것도 디스클레이머라면 디스클레이머인데 뭐 트위터를 통해서 지금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저한테는 완전한 인생의 낭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참 이렇게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위에 누가 있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물론 밑에서 이 제품을 만들고 이런 사람들도 중요하긴 한데 중요한 건 누가 결정을 내리고 있냐. 그게 문제죠.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도 있다나 봐요. 린다 야카리노 이제 지인들이 있나 봐요. 지인들이 이제 야카리노한테 너 제발 거기서 좀 나와라 이러고 있다나 봐요. 거기 너 계속 있어봤자 네 커리어에 좋을 거 하나도 없고 네 계속 거기 있다가는 네 이제 너가 죽는다. 약간 피라미드에서 구하듯이 네 커리어가 끝장난다. 이거를 망치면은 거기에 계속 있다가는 네가 이거를 뒤집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하지 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그렇답니다. 그런 기사도 있었네요. 진짜 이거 없어요. 제가 사실은 급하게 주제 하나를 추가를 했어요. 이거를 완전 까먹고 있었는데 바로 휴메인의 AI 핀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뭐 제품 어떻고 이런 거는 제가 디에디트에다가 글을 기고를 했거든요. 그걸로 이제 기능 잠깐 간단하게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저희는 그냥 느낌만 얘기해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급하게 주제를 넣었기 때문에 모두가 준비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이거 발표 영상 보셨어요? 이거 AI 핀 발표하는 거? 발표는 안 받고 그 테드에서 그걸 발표라고 해야 되나? 이게 저는 이번에 제품 발표 봤거든요. 10분짜리. 다른 거구나. 분위기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영상이 이상해. 약간 스크린샷을 봤었는데 뭐 약간 홈쇼핑 느낌 났던. 여기서 보는 홈쇼핑 감성. 저희 그 쿠도캐스트 자타공인 AI 전문가이신 티더님은 좀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아니 물론 뭐 나오기야 할 줄은 알았죠.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는데 구독일 줄 몰랐다. 이 정도까지는 몰랐다. 그리고 가격도 비싸고 이것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월 $25인가요? 그 돈 내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죠. 그게 제일 심각해. 그게 왜냐면은 거기에 티모바일 그거 전화번호가 부여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거 명목이에요. 통신비 명목인 거죠. 얘는 내가 봤을 때 이거 와이파이 연결도 못하는 것 같고 그냥 상시 셀룰러로 돌려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티모바일 그거 통해서 하는 건데 물론 티모바일이 미국에서 전혀 커버리지가 되느냐 그건 또 그 얘기고요. 안 됩니다. 스포일러 안 돼요. 근데 하여튼 이 발표가 너무 이상했고요. 그리고 모든 AI 발표가 그러했듯이 또 하나 팩트 하나 또 틀려 먹었고요. 저 이거 마이크로소프트도 했고요. 구글도 한 짓입니다. 하여튼 근데 얘네 쓰는 모델이 마이크로소프트 거기 때문에 네, 오픈 AI 그거를 쓰죠. 이게 그래서 막 그런 킹리적 가심들도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다른 제품을 기획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사실 오픈 AI 뭐 이런 챗GPT나 이런 게 사실 작년 말 이게 사실 챗GPT가 이렇게 막 화제가 되고 이러기 시작한 게 제가 알기로는 1년이 채 안 됐거나 아니면 1년이 막 돼가는 것 같거든요. 작년 이맘때쯤부터 그러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챗GPT 공개된 게. 네, 작년 말입니다. 작년 이맘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런 제품 개발을 하려면은 한 3, 4년 정도 걸리잖아요. 첫 제품 아이폰도 나오는데 그것도 한 3, 4년 걸렸고 뭐 이랬는데 챗GPT가 이제 공개된 뭐 1년 전에 공개가 됐는데 벌써부터 오픈 AI 모시기를 이용한 게 나온다? 이거는 제 생각에는 중간에 뭔가 제품의 피벗이 상당히 바뀐 걸로 보여요. 중간에. 그래서 뭐 그런 킹리적 가심들이 있고 뭐 하여튼 그런데 저는 이게 모든 거를 음성으로 조작을 하고 뭐 AI가 뭐 자기 문자 내용도 줄여주고 뭐 이런 데는데 사실은 챗GPT도 하도 이제 저 거짓말을 많이 해서 코가 여기 한국 이제 서울에서 출발해서 저 LA까지 태평양 건너갈 거거든요. 거짓말 하도 많이 해서 코가 하도 길어져서. 근데 그거를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애를 메인 인터페이스로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뭐 휴메인이 이런 노력을 하고 이런 제품을 만들었다는 것 자체는 뭐 그 노력은 가상하긴 한데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팟캐스트에서 얘기를 하는데 스크린이 얼마나 좋은지를 계속해서 실감하게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면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렇죠. 사람들이 스크린에 중독되는 이유는 스크린이 좋아서예요. 그 스크린이 좋기 때문이죠. 뭐 많은 그 워낙 옛날부터 이 화면이라는 그 직사각형의 그거에 모두가 적응이 됐고 이걸로 너무 편하게 쓰고 터치 스크린도 이제 너무 편하게 쓰고 이러니까는 물론 새로운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건 좋아요. 근데 새로운 인터페이스 패러다임을 제시를 하려면은 이게 기존보다는 좋아야 되는데 훨씬 나아야 되는데 뭐 아이폰 멀티 터치가 그랬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나은 게 안 보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스크린은 LTE 없어서 쓸 수 있죠. 아, 뭐 그렇죠. 네. 그리고 저 지금 벌써부터 아직 예약을 받고 있는데 저 블랙 프라이데이 디지털 아이고. 어이구야. 물론 이제 $30짜리 기프트 카드 준다는 건데 이 휴메인 기프트 카드 $30짜리 받으면 뭐에다 쓰는 거지? 한 달 요금. 아, 거기서 빠지는 건가? 설마 요금 못 내게 해주진 않겠지. 아니 뭐 이거 나중에 뭐 모으고 모아서 하나 더 사주세요, 뭐 이런 건가? 회사가 남아 있다는 가정하에. 누구는 이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발매가 되는 것 자체도 놀라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스타트업들은 종종 얼마 못 버티고 망했거든요. 뭐 이 회사가 그럴 거라는 건 아니지만. 아니 저는 사실 이게 여기 회사에 들어간 인력들이 다 사실 엄청난 사람들이거든요. 이 창업자 이 둘도 애플에서 일했던 사람들이고 심지어 옛날에 그 WWDC 16년 때인가 그때 발표됐어요. 메시지 앱 iOS 10 메시지 앱 발표도 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고 거기에 이제 주요 엔지니어 중 한 사람이 그 아이폰 초대 1세대 아이폰의 그 이제 키보드 자동 보정 기능 개발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칠 때마다 단어를 예측을 해서 그 키 크기를 다이내믹하게 조정한다는 그런 이제 알고리즘 개발한 사람이거든요. iOS 키보드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만든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여기 들어가 있고 이래서 약간 저는 이 휴메인이라는 이 회사 자체가 그때 이제 아까 떡고객님이 얘기하신 그 테드톡 했을 때부터 이게 얘네들이 너무 이 하이만 키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특히 또 요번에 무슨 패션쇼였죠? 파리 패션쇼였나 어디였나 해서 패션쇼에서 이거 이렇게 AI 핀 이렇게 끌고 나왔다니까? 이렇게 달고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이제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하더라고요. 무슨 그 테크 제품을 IT 제품을 무슨 패션 아이템으로 포장을 하려고 하면은 맨날 실패하더라. 애플워치 1세대도 그랬고요. 그렇죠. 예, 뭐 시리즈 제로는 역사상에 없는 애죠. 그런 의미에서. 네, 뭐 금으로 만든 워치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건 내 착각일 수도 있고. 저는 있었죠. 저는 실제로 봤어요. 도쿄에서. 그 옛날에 그 애플이 그거 나왔을 때 걔네들이 그런 이제 백화점들에다가 입점을 했었거든요.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애플워치 처음 출시할 때 막 분더샵에도 막 들어가고 그랬었잖아요. 명품 그러니까 그거 팔라고 그 금색 애플워치 팔라고 골드 팔라고 그때 막 골드 만져봤었어요. 그때 정말 뭐랄까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뭐 하여튼 그래서 네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 휴메인이 성공할지 그러네요. 네 휴메인 얘기 여기까지 하고
자, 사실 이번 주를 제일 떠들썩하게 했던 얘기죠. 저 오픈 AI 드라마인데, 이게 AI 얘기면서 결국은 저 드라마잖아요, 이게. 그쵸. 네, 좀 뭐라 그러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이거 정리하기도 힘들다. 지난주 금요일, 그러니까 언제니? 24, 이제 17일이요. 17일이구나. 벌써 그렇게 네. 했구나. 17일, 지난 11월 17일에 갑자기 저 기사들이 나옵니다. 오픈 AI의 CEO인 샘 얼트만이 해고당했더라. 근데 이게 보통 막 이렇게 대표나 뭐 임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나가리를 때리면은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미화를 많이 하잖아요. 소위. 그쵸. 예, 네. 뭐, 가족과의 시간을 더 보내기로 결심했다. 네, 뭐 그런 뭐 것들 있죠. 자신의 건강상의 이유. 첫 그런 것도 잡슨 시절 그런 것도 있고, 뭐 자기 커리어의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떠나게 됐다, 뭐 등등등 이런 그 포장을- 다음 단계는 보통 알고 보면 경쟁사다. 뭐 그쵸. 그 문제는 그 문제고요. 하여튼 그런 얘기로 이제 보통은 하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저 애플 오픈 AI. 근데 이번에 이 오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좀 몸이 아직 완전히 100%가 아니고 오픈 AI 같은 경우는 이제 이제 이사회에서 아예 대놓고 이제 샘 알트만이 우리에게 투명하게 공유를 하지 않았고 이런 비신뢰적인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해고를 하게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예 대놓고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났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그래서 뭐 같이 창업을 했던 그렉 복만인가 하는 그분은 이제 이사회에서 쫓겨났는데, 그래서 막 그리고 웃겼던 게 뭐냐면은 이 알트만이 이 해고가 결정된 그 전날까지도 그걸 했대요. 뭐 이렇게 뭐 어디 무대에 서서 이제 오픈 AI CEO로서의 활동을 했대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퇴장하면서 하는 말이 제가 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알고 보니까 그 회의가 자기를 해고하는 회의였더라. 라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또 이제 여기가 또 이제 웃겼던 거는 오픈 AI도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투자를 그렇게 많이 받은 오픈 AI도 구글 미트를 쓰네. 보통 애저를 쓰면 보통 팀즈가 딸려오죠. 팀즈를 쓰죠. 네. 예. 근데 그리고 웬만한 스타트업들은 이제 돈을 아끼려고 그렇게 뭐 이렇게 딸려오는 거 있다 그러면은 쓰거든요. 돈 아끼니까. 물론 뭐 팀즈가 그러니까 그 제품이 뭐 더 안 좋건 뭐건 쓴단 말이에요. 돈을 아껴야 되니까. 근데 저희도 사실 그래서 줌을 안 쓰고 회사에서 줌을 이제 안 쓰고 요즘 구글 미스 쓰거든요. 어차피 구글 워크스페이스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근데 오픈 AI는 그래도 구글 미스를 떳떳이 썼다. 뭐 하여튼 이 얘기는 좀 이따 또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해고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났고, 그래서 막 이제 오픈 AI 직원들이 이제 들고 일어납니다. 이사회한테 너희가 샘을 해고하면 우리도 다 같이 샘이랑 같이 나갈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최후 통첩을 보내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인가 그 다다음 날에 갑자기 얘기가 나와요. 지금 이사회랑 샘 알트만이 다시 협상을 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알트만이 내건 조건이 지금 이사회가 전원 사퇴해야 된다 였거든요. 그건 당연하죠. 지를 갑자기 쫓아냈는데 당연히 다시 같이 일하기 시작했지. 갑자기 함께해서 더러워졌는데 당연히 또 보고 싶진 않겠죠. 그리고 이제 그 협상을 지금 중재하고 있는 게 사티아 나델라더라, 마이크로소프트 CEO인.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그런 킹리적 가심이 있었던 게, 이러고 있는 이유가 이제 그 다음에 이게 주말에 이게 금요일 날 이제 해고 결정이 나고 주말 동안 이게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월요일에 이제 이제 그 주식 장이 열리면은 주식 시장이 열리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주식이 수직 낙하를 하겠죠. 열리는 순간. 그래서 그러니까 나델라가 이렇게 여기저기서 돌아다니는 이제 막 회의를 참여하고 이러는 이유가 이제 자기 회사에 그거를 또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든 이제 월요일이 되기 전에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된다. 이미 장외 주가는 완전히 좀 폭락한 상태였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델라 입장에서는 이거 그거 이제 월요일에 장이 열리기 전에 이제 이 주주들이랑 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이사회한테 이걸 어떻게든 내가 해결을 했다라는 거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식으로 해서 주말 내내 뭐 이제 협상을 하고 뭐 했답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월요일날 발표가 나와요. 그 새로운 오픈 AI CEO로 이제 트위치의 이제 공동 창업자 중 하나인 MS 쉬어라는 사람을 고용을 하기로 했다라고 발표가 나고, 그 다음에 샘 알트만은 마이크로소프트로 들어와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신사업부를 이끌기로 했다를 나델라가 직접 현지 시간 월요일 새벽에 발표를 했어요. 그거. 아실아시하게 맞춘 거죠. 월요일 장이 열리기 전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오픈 AI 직원들 혼란스러운 거죠. 그럼 나도 마이크로소프트로 옮겨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마침 그때를 놓칠세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직 프로그램을 이제 그 오픈 AI 직원들한테 뿌렸대요. 그래서 뭐 여기에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 그 글들이 있었다는데 잠시만. 그 조건들이 좀 웃겼어요. 일단은 이 새로운 직원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링크드인 이제 사무실,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링크드인 사무실 건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레드먼드 있죠. 시애틀 근처에 있으니까 훨씬 위에 있거든요. 하루 한 9시간, 10시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이제 오픈 AI 본사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있나 봐요. 실리콘밸리에 있나 봐요. 그래서 그 링크드인 사무실에 한 층을 통째로 비워서 너님들 여기서 일하면 돼가 있었고, 그 다음에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자원도 우리가 무제한을 제공을 해줄게. 그리고 혹시 너네 서피스 싫어하니? 그럼 맥북을 줄게. 그리고 결정적인 것도 뭐였냐면, 만약에 들어오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쓸 필요 없어. 그냥 니네 쓰고 싶은 거 써. 있었대요 거기에. 뭐 하여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이게 아싸리 횡재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오픈 AI를 실제로 인수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오픈 AI 핵심 자원을 다 꿀꺽해버릴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한 수요일인가에 발표가 납니다. 샘 알트만이 오픈 AI CEO로 복직하게 됐다라고 하면서 상황이 종료가 종료는 아직 아닌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알트만이 복직하는데 내건 조건인 이사회 전원 사퇴도 어느 정도는 지켜졌어요. 왜냐하면 한 명 빼고 모두가 사퇴하기로 했대요. 상황이고요. 근데 이게 좀 알 수가 없죠. 어쩌다가 이런 상황이 벌어졌냐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하죠. 왜냐하면은 매년마다 이제 메타 같은 경우는 매년마다 이제 주주들이 마크 저커버그를 해고하는 사임시키는 그거를 계속 상정을 한대요, 안건을. 근데 저커버그가 창업자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걸 찍어 누르거든요. 걔네들은. 그래서 매년마다 그렇게 시도를 하지만 매년마다 실패를 합니다. 뭐 늘상 반복되는 일인데, 근데 어떻게 분명히 이제 물론 샘 알트만이 창립 멤버예요, 오픈 AI. 근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까지 왔냐? 이게 왜냐하면 오픈 AI의 기업 구조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거를 여기다가 놓겠습니다. 저희 책방에다가 해놓고 저희가 이거를 챕터 2를 할 건데, 정말 알 수 없는 구조인데, 일단은 여기서 보시면은 일단은 티덤님하고 땅콩이님 물어볼게요. 여기서 샘 얼트먼이 CEO인 데는 어딜까요? 논프로핏 요기 아니에요? 잠깐만요. 땅콩이님은? 이게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잠깐만. 오픈 AI GP LLC 저기예요 혹시? 그것도 아니고요. 맨 아래에 있는 겁니다. 글로벌 LLC. 그거의 CEO예요, 사실 샘 알트만은. 그리고 옆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도 거기에 이제 주주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 투자를 했다고 해서 오픈 AI 전체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오픈 AI의 이제 상업적인 자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만든 데는 여기서 오픈 AI 글로벌 LLC라 그래서
이제 이 상업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자회사에서 만든 거죠, 챗GPT를. 이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이 샘 알트만을 해고한다는 그 결정에 이런 방구도 못했대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투자자 이제 그 주주이긴 하지만 이 오픈AI 전체에 대한 주주가 아니라 이 자회사의 주주이기 때문에 자회사에 이제 투자를 한 거기 때문에 이 사회에는 못 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도 이거 해고당했다는 거를 블로그 글 보도자료로 나가기 몇 시간 전에 알았대요. 통보를 한 거지. 그래도 약간 그거라고 약간 예우라고 이제 퍼블릭 발표 나기 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통보를 하긴 했나 봐요, 이거를. 근데 고작 몇 시간 전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한 결정권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전혀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러면 왜 이렇게 구조가 이상하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뭐 팟캐스트 듣고 좀 읽어보고 이런 거에서 이해하기로는 오픈AI가 원래는 이게 저희가 옛날에도 이걸 얘기했었을 거예요. 오픈AI가 원래는 비영리 단체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위에 보면은 퍼블릭 체리티라고 돼 있죠. non-profit. 그리고 여기에 창업 멤버에 누가 있죠, 여러분? 머스크. 네, 일론 머스크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같이 창업을 했었어요, 오픈AI를. 위에 오픈AI가 왜 창업이 됐었냐 하면은 이런 뭐 구글이나 애플이나 이런 이제 영리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통제하는 건 말도 안 된다라는 걸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머스크가 자기 돈도 투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사회에도 있었고 이랬는데, 이게 그 시간이 흐르고 아무래도 이제 연구가 좀 지지부진해지고 이제 돈도 떨어져 가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이제 영리적인 활동을 그래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죠. 얘네들도 물론 비영리이긴 하지만 돈을 벌어야 뭐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하든가 말든가 하지. 약간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오픈AI 글로벌이 생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일론 머스크랑 또 갈등이 생깁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니 비영리로 한다면서 영리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서 나는 그러면 안 해. 난 나가. 그래서 자기 그거 다 팔고 나가요. 근데 이제 머스크가 그래도 꽤 큰 물주였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러면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더 본격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챗GPT였던 거죠. 제가 근데 이게 인과 순서가 좀 꼬였을 수도 있어요. 이게 오픈의 글로벌이 아마 머스크가 나가고 생긴 걸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이거는 확실하지가 않아서. 근데 그 와중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그 전에 이제 투자를 하고 오픈AI에 글로벌에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클라우드 리소스를 빠방하게 넣어주면서 만들어진 게 바로 챗GPT였던 거죠. 근데 이게 챗GPT가 모두의 예상보다 너무 크게 히트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살짝 그냥 공개만 해보자. 약간 이런 식으로 그냥 슬쩍 공개한 건데 이게 엄청나게 히트를 쳐버리면서 오픈AI가 갑자기 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상황. 그런데 이제 그 알트만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뭐 오랜 실리콘밸리 그 출신 CEO 그런 사업가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챗GPT를 갖고 이제 돈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몇 주 전에 이제 그것도 있었죠. 뭐였죠? 그 디벨로퍼 데이인가? 그거 해갖고 티덤님 뭐 했었죠. 걔는 앱스토어 같은 거를 발표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GPT-s라고 해서 지금 챗GPT를 조금 더 뭐 특정한 기능에 맞춰서 세팅을 할 수 있게 지금 저희가 뭐 파인 튜닝이라고 말하는데 파인 튜닝까지는 아니고 그냥 특정한 목적에 맞게 일을 하는 GPT를 만드는 기능이 생겼어요. GPT-s라고 해서 GPT 뒤에 S가 붙어서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뭐 영어를 번역해주는 GPT다라고 이제 막 해놓으면은 얘가 자체적으로 저희가 계속 챗GPT 쓸 때 거기다가 뭐 프롬프트를 막 여러 가지 입력을 했잖아요. 시작할 때. 그 프롬프트가 자동으로 적용된 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파라미터가 들어간 애가 생긴다는 거잖아요. 네, 미리 파라미터가 들어간 GPT가 생기는데 그 GPT-s라고 하고 요거를 다른 사람한테 링크를 공유해서 쓸 수 있게 오픈을 해줄 수가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지금은 그게 이제 무료로만 되는데 요거를 판매할 수 있게 돈 낸 사람들만 쓸 수 있는 기능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걸 앱스토어처럼
그 GPT를 공유를 해서 사람들이 돈 주고 이 GPT의 기능을 사용하면은 몇 퍼센트 우리가 떼고 몇 퍼센트 너희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해놨죠.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기능으로 무료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어서 그 챗GPT 플러스를 쓰는 사람들은 이제 지금 무료로 쓸 수 있는 상황이고, 아마 이제 이걸로 돈을 좀 벌려는 사람들은 요거를 어떻게 훈련시키면은 조금 더 사람들한테 눈길을 끌 수 있는 챗GPT를 만들 수 있나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약간 그거죠.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사실 그쵸. 되게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 그죠? 예,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약간 진짜로 앱스토어랑 비슷해요. 이제 앱 개발할 그거 이제 뭐 그때는 이제 맥OS 맥앱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이제 자기만의 이제 아이폰 앱을 개발을 해서 이제 1인 사업가로 성공해라라는 약간 그 앱스토어처럼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 이제 자기가 잘하니까 그거를 갖고 돈을 벌어봐라. 이제 GPT 스토어에서. 하여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위에 있는 이 사회도 불안해지는 거예요. 이게 점점 본격적으로 이제 알트만이 본격적으로 이제 영리적인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지고 있던 차에 무슨 AGI 관련 뭐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나 봐요. 이거는 아직 썰인 것 같아요. 이건 썰인데, 그러니까 AGI가 이제 거의 준비가 됐는데 아직은 완전히 이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거를 영리적으로 써보자라고 이제 알트만이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면 썰입니다. 허실하진 않은 건데, 예. 그것 때문에 약간 이제 브레이킹 포인트로 넘어간 거죠. 이 사회 입장에서는. 이 세기가 진짜로 본격적으로 돈 벌라 그러는구나. 우리가 비영리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그래서 해고 결정을 내린 거죠. 날리기로. 이제 알트만은 날리기로 한 거고. 근데 이제 이 사회가 예상을 못한 거는 이렇게까지 큰 난리가 될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래요. 뭐 주변 뭐 업계가 난리 나는 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직원들까지 나 그냥 알트만 따라서 나가겠다 막 이럴 것까지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마 그러겠어. 약간 이랬던 거죠. 그래서 이 사회도 그제서야 이제 자기네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사단까지 오지 않았나.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이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오픈 AI의 간단한 역사랑 그리고 그걸 다 한 거예요. 왜 이 사단까지 났나. 그러니까 이 오픈 AI가 애초에 뭐 때문에 창립이 됐는지에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보면 챗GPT가 너무 커져 버린 것도 있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전에도 뭐 달리도 있었고 GPT 모델은 이게 벌써부터 챗GPT 때가 3.5였잖아요. 맞죠? 3.5였죠. 3.0이었나? 3.5였나? 네, 3.5였죠. 예. 그러니까 그 말인즉슨 이미 GPT 모델은 그 전부터 계속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비영리로 개발을 하다가 한번 이거를 공개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해서 만든 게 이제 챗GPT였는데, 그게 뜨고 그럼 이걸로 이제 유료 요금제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뭐 이제 돈을 벌기 시작한 건데, 그건 이 문제 자체는 이제 오픈 AI 이제 이 사회 입장에서는 고민해 볼 만한 문제였다고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영리로 출발했다는 오픈 AI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 자회사의 CEO가 얘가 선을 넘는 거죠. 자꾸 그 영리적인 활동의 선을 계속 넘어다니니까. 뭐 그것 때문에 이제 머스크도 나가고 이랬었으니까. 그리고 머스크는 무슨 뭐 XAI인가 무엇인가 만들었죠. 뭐 그건 또 그거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을 내부적으로 하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 그 정체성의 혼란이 오픈 AI가 왜 그렇게 출범을 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건 맞죠. 근데 왜 이렇게 결정을 해야 했어? 왜 알트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알트만을 그렇게 너 갑자기 부르더니 너 해고임 이렇게 누가 그런 대표를 그런 식으로 해고를 시켜요? 무슨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직원이 그렇게 해고됐으면 막 노동법 위반이라고 난리를 치고 그럴 텐데 대표를 그렇게 해고했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뭐 이게 이런데 이 사회까지 올라온 사람들이면은 이 바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아는 사람들일 텐데 누가 이런 급한 결정을 내렸지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뭐 여기에는 이제 그 오픈 AI의 이제 그 치프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인 연구 되게 높은 연구직 그 사람이 있는데 이름이 일리아
수츠케버. 그래요. 뭐 하여튼 그런 네, 일리아 수츠케버. 그러니까 일리아 스케버가 좀 부추겼다고는 해요. 그 이사회를 쫓아내자고. 근데 이 사단이 나고 나서 제가 한 짓을 후회합니다. 그랬대. 그러니까 이 사람도 이렇게까지 일이 커질 줄은 몰랐던 거죠. 직원들이 같이 나가겠다 그러고. 그리고 본인도 나가겠다고 했어요. 끝에 가서는. 그렇죠. 그것도 웃겼던 거고.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실 많은 분들이 사실 뭐 그 오픈AI 그 챗GPT 그거에만 사실 많이들 얘기들 하지 사실 오픈AI가 왜 어떤 방식으로 창립을 했고 어떤 이상을 가지고 있었고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왜 이런 결정이 나왔는지는 이해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는 건 아니었던 거죠. 네. 제 생각에는 이걸 샘 알트만을 해고하자는 아이디어를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는데 급하게 낸 것도 일종의 작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만약에 그 일반적인 프로세스를 따라서 너를 이제 해고하겠다부터 알리기 시작하고 뭐 거의 다 인폼을 하고 그러기 시작하면은 분명히 알트만이 반기를 들어서 퍼블릭하게 난리를 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거기다 플러스로 이제 뭐 이미 뒷작업을 해서 다른 직원들을 포섭해서 새 사업을 차리겠다라고 이제 한꺼번에 들고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급하게 처리를 했을 텐데 포칭 못하게 한 거다. 실제로 해고되자마자 뭐 회사 만든다는 루머가 돌긴 네, 했었죠.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못하게 하려고 사전 차단의 목적으로 급격히 해고를 한 건데 이거를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대로 들어다가 옮겨갈 줄은 몰랐던 거고 직원들도 사실 뭐 천천히 회유한 게 아니라 고민할 필요 없이 우리도 그만둘래 이러고 나가버리는 것까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까지 시끄러워지게 된 것도 만약에 천천히 해고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은 조용했을 텐데 이거를 세게 때려버리고 그만큼 또 시끄러워졌으니까 더 이제 뭔가 조금만 움직여도 엄청 시끄러워진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예상하지 못한 것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단이 난 게 아닌가 싶은데 뭐 저는 뭐 이런저런 썰을 되게 많이 봐가지고 아까 뭐 얘기하신 그 범용인공지능부터 시작해서 AGI가 범용인공지능입니다.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인가 그렇죠? 네, 그쵸. 약간 이게 인공지능의 약간 최종 진화형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거의 아이언맨에 나오는 자비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비스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 썰 중에 하나가 그거였잖아요. 바로 해고된 이유가 드디어 만들어진 이 작은 아기 인공지능을 우리가 바로 발표해버리자 이렇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아니면 그런 이제 이건 좀 개그이긴 한데 혹시 그 AGI가 나오자마자 얘 해고시켜 이런 뭐 하여튼 썰이 있었죠. 네. 그래서 뭐 그런데 뭐 CTO까지 나가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된 거 같기는 한데 네. 사실 뭐 이걸 가지고 되게 시끄러웠던 거는 저도 의외였고요. 아니 뭐 하루 만에 그렇게 갑자기 그거를 리버스를 하겠다는 것도 그렇고 그쵸. 갑자기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뭐 마이크로소프트 직원이 된다는 것도 그 전개도 이상한 갑자기 그 전개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온다는 전개로 가고 이게 지금 뭐지 싶은 거죠. 네. 그러니까요. 되게 이상한 상황이었던 거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했을 땐 좀 계약서에 서명한 줄 알았어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엔 아직 그 사인도 안 했는데 일단은 구두로 합의를 하고 그 장 열리기 전에 선수를 친 거예요. 나델라가. 장 열릴 때 이제 폭락해버린 내가 선점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단은 그거는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주가는 안정을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거였는데 땅콩에는 좀 이 드라마를 보면서 좀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일단 이해하는 걸 포기했고 워낙에 이 회사 구조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저도 이거 보고 뭐지? 이래서 네. 일단 이걸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이 챗 GPT, 이 오픈 AI에서 결국 제일 중요한 건 올트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분 때문에
이제 수재들이 모여서 저렇게 연구를 했던 건데 이 이사회들은 그걸 전혀 생각도 안 했고 자충수를 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걸 보면 이제 앞으로 저 사람 나가면 저 사람한테 잘못 대우하면은 뭐 어디서든 데려가려고 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안 건드리겠죠? 그거 이제 해고 발표된 순간에 이제 알트만이 이제 새로운 거 창업한다 막 그러고 있을 때 막 저 VC들이 줄을 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탈에서 우리가 투자할게 막 이러면서 뭐 그런다는 얘기했었어요. 그랩 브록먼 아내가 한국계였어요? 그랬대요. 이것도 처음이네. 역시 여기다가도 펄럭을 하는 저 한국 신문 정말 대단합니다. 국뽕신문 굉장하다. 진짜. 야, 일단은 제가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 그 알트만이 이제 그 마이크로소프트 간다고 했다가 이제 다시 오픈AI로 돌아오기로 한 거에 이제 좀 크게 기여를 했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제 그 일리아스 슈케버를 이제 설득한 사람이 이제 그 같이 나갔던 그렉 브록먼의 아내인 애나 브록먼인데 이제 이분이 이제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슈케버를 굉장히 울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마음 바꿔달라고. 그래서 마음 바꿨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웃기게도 이 애나 브록먼이 알고 보니까 한국계랍니다. 이걸 기사 제목으로 뽑아놨는데 그 사람들이 한국계인 건 아무 상관이 없죠. 네. 여기서는 일단 어떻게 여기서 국뽕인글을 찾는 거야? 진짜 너무 진짜 굉장한 친구사예요. 야, 요즘 기사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뭐 하여튼 그렇고 뭐 심지어 수축해버가 뭐 브록먼 이제 저 그렉 브록먼의 결혼식 사회를 봤던지 주례를 봤던지 뭐 그랬다고 하네요. 비슷한 나이면은 주례는 아닌 것 같고 사회였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뭐 하여튼 그렇대요. 왜 여기다가 왜 국뽕앵글을 넣냐고. 나 미치겠네 정말. 진짜. 눈물 흘리며 설득. 근데 그 얘기는 들었어요. 저도 눈물 흘리며 설득. 저는 이제 외신 쪽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한국계라는 말은 처음 들었어. 그 정보는 안 써 있었잖아요. 그 영어 원문에는. 당연하죠. 왜냐면 필요가 없는 정보니까. 그렇죠. 이걸 찾아가지고 여기다 한국계구나 이러면서 이제 펄럭을 어떻게 심지어 이제 기사 제목으로 한국인 건 어떻게 한 거야? 그게 예전에 정보가 한번 돌았었어요. 그래요? 네, 오픈AI 챗GPT 처음 만들어서 나왔을 때 오픈AI의 뭐 이렇게 핵심도 이제 프로필. 한국계 하면서 또 거기도 펄럭을 했어요. 한국계들의 내조가 있었다 뭐 이러면서. 네, 넘어갑시다. 머리 아파. 진짜 이놈의 그때 한번 찾은 정보로 지금 두 번째 우려먹은 거죠. 진짜 머리 아파. 여기까지 합시다. 마침 끝났네요. 쿠드캐스트는 아시다시피 애플 팟캐스트랑 팟빵, 네이버 오디오 클립 그리고 유튜브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 다뤘던 내용 쿠독.me/캐스트/20에 올려놓으니까 관심 있으신 기사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와서 들어와서 읽어주시고 이상한 오픈AI 이상한 조직도도 제가 가능하면 번역을 해서 올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곧 연말이죠. 저희가 그래서 연말에는 저희가 4명이 모두 모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마지막 주에 이제 2023년의 마지막 주에 한번 모일 것 같은데 그때 역시나 이번에도 망 어워즈 해야겠죠. 올해는 후보 선정하는 것도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뭐 할 게 잘 없어요. 물건도 없고 할 게 잘 없든지. 사건은 너무 많았는데 사건은 셀 수 없이 많았는데 물건이 생각보다 휴메인 넣어놓으면 되고. 네. 사실 올해 망 인물은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고요. 그분은 몇 년 연속이니? 우리 그 망어워즈 몇 년 연속으로 탔다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희 그래서 망어워즈도 곧 준비를 해서 열고 하겠습니다. 그건 그때고요. 지금 요즘 또 많이 추워졌잖아요. 그래서 또 안전하게 또 다니시고 내일 비 온대 심지어. 날씨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내일은 비 온다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러니까 또 안전하게 그리고 추우니까 또 따뜻하게 다니시고 연말 준비 잘 하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큰일 났네.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젠 또 어디 이번 주 그랑프리 어디입니까? 지금? 아부다비 지금 하고 있어. 그래? 마지막이야. 지금 지금 2등 대결이 아주 치열해. 1등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 그러면 끝나고 자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랑프리가 문제가 아니고 비 온다며. 네. 안 돼. 차 끌고 갔다 와. 저기 차를 끄면 또 엄청 밀리겠구나. 비 온 날. 안 돼. 주차 지원이 안 된다고. 뭐 비를 피하는 거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을 해. 비 피한 대가 만 얼마? 2만 얼마 나올 텐데. 아니야, 우리 회사에 되면은 1시간에 6,000원 나와. 와, 죽여준다. 그 최대 금액 그런 거 없어? 할인도 없어요? 할인 스타벅스 한 잔 마시면 2,000원, 2시간 할인. 아니면은 이제 꼴대월드에 되는 방법이 있는데. 아니면은 거기 되면 한 2만 하루에 2만 얼마? 그러니까 롯데월드 몰이 생각보다 가격이 별로 안 비싸. 거기 주차비가. 그런데 거기에 되면은 되면은 롯데월드에서 나와서 오다가 비 맞고 거리가 좀 멀어. 그리고 아니면은 저 잠실역 공영 주차장을 한번 헤매보는 것도 방법이지. 누가 알아? 뭐 기적적으로 자리 하나가 있을 수도. 없다고 봐야 돼. 결국 꼴대월드야. 거기 가려면. 진짜.